제가 이제 그 주도주에 접근을,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주도 섹터의 수익률들을 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뭐 한국과 미국에 해보니까 25년간 주도 섹터가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났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실 한규범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범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증권사로 입사를 해서 이제 올해로 한 17년 차가 되고요. 현재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이제 파트너로 있습니다. 주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주도주를 25년간의 주도주를 이제 연구해서 그 결과물로 이제 한 3년간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 결과물로 주도주 사이클 절대 법칙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채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도주 좋아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주도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주도주의 요새 비중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주도주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전형적으로 중소형 가치주 위주로 이제 뭐 탐방 다니고 계속 발굴해가지고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0개 이상 탐방을 다녀서 이제 국내 뭐 상장사들 웬만한 데 가봤다라고 지금 뭐 자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직접 탐방하고 이제 뭐 실적 추정하고 뭐 밸류에이션하고 뭐 적정 가치 찾아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23년도에 이제 2차 전지가 대세 그 주도주였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잘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뭐 사실 말도 안 되게 가격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그때 이제 반성문도 썼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많은 운용사들도 다 그때 사실은 기관은 참여 못했죠? PR 100배, 200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들어갔다가 다 이제 초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1년 내내 그냥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뭐 고객들 전화 엄청 오죠. 왜 안 사냐, 안 사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 오버 밸류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수익률을 못 쫓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성문을 못 쓰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좀 느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 돌이켜 보니까 뭐 차화정, 뭐 화장품 바이오, 뭐 중간에 뭐 휴대폰 부품주들도 있었고, 뭐 게임주도 있었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었고, 보다 보니까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뭐 그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투자에 성공한 것도 있고 잘 못 따라간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어떤 뭐 공통된 생애 주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그걸 시작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이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정답만 뭐 말씀드리면 주도주는 사이클이 있다,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답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시간은 약 주도주는 한 2년의 사이클을 이제 가져간다. 좀 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95%가 이 2년 안에 종료된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주가 2년을 간다가 아니라 2년이라는 그 사이클 안에서 대부분 다 종료가 되더라. 이게 이제 결과물로 나온 거예요. 그거는 국내만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좀 더 시간이 길긴 해요. 미국은 2.5년에서 대부분 다 종료가 된다인 건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그 제한된 이제 시간 안에 어떤 주도주가 크게 대세 상승을 났다가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투자자들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건 게, 예를 들어 뭐 코스트코라든가 코카콜라 같이 얘네들은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가치주고 이런 애들은 뭐 쭉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식들이 그렇게 길게 상승하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다 짧았었죠. 그러니까 투자보면 대부분 감으로는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이번 장세도 언젠가 끝나겠지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데이터로 해서 이제 그래서 숫자로 나타낸 거고, 그게 이제 그렇게 결과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시작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2년을 말씀드렸고, 뭐 지금 작년 9월부터 시작을 이제 시작점이란 게 있고 끝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간을 재려면 이제 거기서 지금 기술적 지표가 하나 들어가는데, 저는 차트상 주가가 정배열이 완성됐을 때를 이제 주도주의 이제 상승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 차트이고요. 그리고 정배열 혹시 모르는 분들 뭐 계실 수 있어서, 정배열 차트가 뭐냐면 주간으로 봤을 때 4주, 13주, 26주, 52주
즉 이제 단기, 중기, 장기 평선이 위에서부터 나란히 배열된 형태를 이제 정배열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기, 중기, 장기로 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생각하시면 이제 이미 정배열 차트가 완성이 돼 있고 그냥 그때 주가를 보면 한 바닥에서 한 두세 배가 올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주도주의 경우 약 7개월 정도를 거쳐서 정배열이 완성이 되고요. 이게 한 두세 배 올라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시작돼서 2년을 간다는 거예요. 정배열이 맞춰진 뒤로부터 2년이 더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산점을 그 정배열 완성 시점으로 보고 왜 이걸로 정했냐면 제가 이제 한국과 미국 주도주의 25년간에 한 200개 정도 주도주를 분석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찾고 해봤지만 한 번도 예외 없이 딱 거치게 된 단 하나의 지표가 이 정배열 완성이었습니다. 이 정배열 어디서 확인 가능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네, 그냥 주가 차트 열으셔서. 아, 진짜요? 네이버 차트에서 볼 수 그래서 있고. 네. 차트 조금만 주식했다 보면 제가 무슨 말씀하신지 다 아실 거고요. 만약 모르신다라고 하면 차트 여시면 이게 막 캔들 차트가 있고 거기 선들이 막 그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봉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 이제 이게 어떻게 선들이 배열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정배열이 이루어진 게 작년 9월인 거죠? 네. 아. 뭐 두 종목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정확히는 전자는 9월이고요. 하이닉스는 7월이긴 한데 근데 사실 본격 상승이 이루어진 게 저는 그 9월이라고 봤을 때 그냥 똑같이 상승한 지 약 지금 9개월 됐다. 네. 그럼 아직 1년은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2년 상승에서도 지금 앞에 1년, 뒤에 1년 이러면 네네. 앞에 1년이 많이 오르고 뒤에 1년은 약간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 틀린데 아무래도 이제 1년 차 때가 더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요. 근데 2년 차 때는 조금 뭐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불꽃을 태우는 것처럼 또 이제 그 고점을 봤을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다만 2년을 통틀어 대세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주도주도 여러 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2차 전지 얘기하셨던 네네. 건 2차 전지는 짧았었죠, 좀 그 사이클이. 네네. 그것도 뭐 네. 말씀드릴 부분인데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밖에 만에 종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유가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제 실적 때문인데 뒤에서 그러니까 왜 이제 2년이고 그런 걸 설명드릴 텐데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면 23년도의 실적 그러니까 22년도가 실적이 좋았고 23년 더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해 3분기부터 실적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예상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닝 축구가 나면서 이제 실적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밖에 원래 그해 영업이익 1조 이상을 기대를 했는데 네. 결국 연간 3천억으로 끝나면서 네. 급하게 종료가 된 케이스죠. 근데 한 번 지나간 주도주는 다시 안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타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공세의 재점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애플, 테슬라 저희가 아는 그런 뭐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이런 회사들이 2년의 사이클을 겪고 또 뭐 좀 침체 횡보나 조정을 받았다가 또 다음 뭐 사이클을 오기도 하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 결국 사이클이 돌 때가 있고 아니면 뭐 회사가 이제 펀더멘탈 달라지는 거죠. 뭐 새로운 사업을 붙는다던가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사이클이 한번 대세 상승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이런 회사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한 번 크게 대세를 하고 다시는 회복 못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긴 하죠. 네. 그러면 주도주 탄생의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공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세 가지를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결국 실적입니다. 일단 1년 차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성장률이 평균 170%가 됩니다. 그러다가 2년 차에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170%가 되고요. 두 번째 해는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은 계속하고 있는 건데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1년 차의 실적 폭발이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가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뭐 조선주 중에 뭐 현대중공업 예를 들면 계속 적자를 내다가 22년도, 23년도 흑자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받았던 수주들이 돌아오면서 이제 한 그 23년도 1,700억, 그 다음에 7천억, 그 다음 2조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주가 한 24년도부터 크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률을 봤을 때는 그 1,700억에서 7천억 넘어갈 때가 가장 폭발적이었던 거죠. 24년도가. 그래서 24년도부터 해서 저는 이제 조선주 사이클은 지금 일단 종료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2조, 3조 이 레벨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1년차의 실적 폭발입니다. 근데 이런 주도주는 항상 있잖아요, 시장에. 네. 근데 분석을 해보셨을 때 지금은 조금 특이하게 딱 두 기업에만 쏠려 있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까요? 분석해오신. 이익 규모가 너무 거대한 거예요. 과거에 이런 적이 없던 게 원래 저도 항상 그 코스피 뭐 국내 영업이익 그냥 100 항상 저도 한 17년 있었는데 네. 항상 뭐 150조, 200조 이거 하다가 작년에 300조가 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전체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900조를 전망하는데 그 중에 두 기업이 600조를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00조를 전망하는데 거기 900조가 두 기업이 할 거라고 전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70% 이상을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이익 규모 때문에 쏠림 현상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규모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거를 봤을 때 그 코스피가 평균 한 10% 정도 평균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50%를 성장했던 때가 2005년도, 그러니까 2008년 코로나 직후는 빼고, 2009년은 빼고, 2005년밖에 없어요. 그때 코스피 시가총액 400조에서 600조로 이제 50% 오른 거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그런 해가 없었는데 작년에 코스피가 거의 8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십수년간 1000조에서 2000조 간신히 올라왔는데 작년에 그냥 단번에 뭐 3000조에서 뭐 일단 이렇게 올라와 버리고 올해는 100%가 지금 이미 올라 있죠. 근데 거의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곧 반도체 지수. 그렇죠. 두 기업이 다 거의 뭐 시가총액 50%가 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지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 두 기업을 쫓아가는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역으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M7 종목이 시가총액 S&P는 30%, 나스닥은 50%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M7 종목의 주가가 별로거든요. 올해. 맞아요. 그래서 지수가 미국 지수가 뭐 지금 신고가라고는 하지만 상승률은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미국 주식은 시세를 분출했던 그 사이클을 탔던 게 23년, 24년, 그렇죠. 예, 25년, 엔비디아 네. 뭐 그런 네, 회사들이 그때 이미 거의 있었는데. 다 탔고 네, 네. 이제 우리 메모리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시작돼서 이제 타기 시작했던 거라서 네, 네, 네. 그렇게 올라갔던 거고 서로 이제 시기가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조금 미리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이제 당연히 전 바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올해 미국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바뀌지만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주도주가 교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주도주가 한 번 했고 다음에 어떤 주도주가 나오려면 네네. 이게 지수가 버티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한번 조정이나 이런 약간 위기가 온 다음에 다시 좀 사이클이 바뀌는 건지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대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수급적으로 뭐 좀 그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임금 협상할 때 그 기준이 영업이 200조였잖아요. 네. 이제 몇 년 뒤부터. 그렇게 만약에 지금 이제 뭐 300조, 400조 벌었다가 200조로 떨어지면 그 조정은 불가피할 겁니다. 성과급 때문에. 아, 성과급이 아니라 기준이 영업이익이 본다는 줄어드니까. 아. 그거는 2010년도 똑같아요. 2016년도 그때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1년 반을 올랐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20조 하던 게 50조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2018년이 이제 59조로 올해를 제외해서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 자체는 2017년에 이미 그 고점을 찍고 횡보하다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9년에 영업이익이 다시 꺾이면서 결국은 뭐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40% 조정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지수도 내려가겠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붕괴가 아니라 주도주는 바뀌어 있다. 다른 주도주가 그때는 가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왜냐면 또 메모리라는 게 이렇게 길게 상승한 게 흔치도 않았었던 거죠. 어차피 처음 보는 장면이긴 한데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냥 홀딩만 가는 게 좋은 타이밍 아니면은 슬슬 좀 분할 매도를 시작해봐야 되는 타이밍 셋 중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은 매수 가능하다 구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직 1년이 채 안 됐고요. 여기서 좀 확률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2년 안에 이제 95%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사용한 통계 툴이 이제 생존 분석이라는 통계 분석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생존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고점을 맞이하지 않고 얼마나 계속 상승 중이냐인데 10개월 차가 50%이고요. 이제 1년이 되면 30%로 생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반도체는 10개월 채 되지 않은 상태. 이제 9개월 목에 찼고, 네. 그다음에 7월 달이 10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지금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올해가 실적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이제 1년 차이기도 하고, 그 다음 16년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도 1년 반을 갔는데, 지금의 사실 재반 환경이 그때보다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봐서, 사실 지금 약간 뭐 애플이니 뭐 아니면 그 노이즈들 나오면서 어제도 대규모 투자하고 나오면서 요럴 때 사실은 조금 뭐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저는 뭐 가능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전문가분들이 오실 때마다 다 의견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계시고. 저도 많이 저는 제 개인 의견이라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통계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약 여기가 고점이고 이제 여기가 최고점 여기서 조정이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터지고 그리고 과거의 그 사이클을 봐도 거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뭐 매수 그러니까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아까 같이 이제 주도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타는 때가 되면은 이 악재를 누르고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 네네. 이란 전쟁 같이 네. 이란 전쟁이 터졌지만 그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터져서 이익이 폭발하는 딱 그 추세에서 이 정도 악재는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리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사이클 그 파워도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조정은 반드시 있어요. 조정이 없이 계속 가는 주식은 없고요. 조정을 받는데 이 부분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제 MDD라고 하죠. 맥시멈 드로다운 그러니까 최대 하락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통틀어 봤을 때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이 정확히 뭐 19점 몇 프로인데 마이너스 20% 정도가 그게 이제 그 평균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3월에 이란 전쟁과 그다음에 뭐 그 터보 콘트 얘기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딱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이거는 약간 주봉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조정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20% 정도의 조정은 그냥 통계적인 일상이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막 되게 지난주 뭐 변동이 엄청 났는데 하락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네, 네. 물론 일봉으로 보면은 뭐 떴다 빠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봉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종가 기준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폭이어서 제가 볼 때는 아직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근데 이 주도주가 한번 상승할 때 보면 지금 같이 코스닥은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럴 때는 아무리 괜찮은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주도주가 크게 사이클 시세를 뿜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재미없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쏠림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죠. 주도주로 이렇게 쏠려서. 근데 이제 막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쏠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화장품 같은 회사들 실적 좋은데 주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주도주가 어떤 것들이 주도주냐 거기를 이제 저는 이제 추적을 하는 거지 이제 소외된 것들에 대해서 왜 소외가 됐느냐는까지는 그렇죠. 네. 뭐 지금 소부장 대표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네. 약간 너무 반도체 투탑에 쏠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것도 10년을 대비해 보면 그 소부장 관련 종목이 한 지금 160개 정도 되는데요. 1년 대비해서 200% 이상 오르는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리고 2016년도에도 한 소부장 100개 종목 중에서 2년간 200% 이상 올랐던 게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절대치로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거라 볼 수도 있겠는데 큰 차이점은 전자보다 수익률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당시에는 그 20개 종목이 다 전자보다 수익이 좋은 거예요. 전자가 100% 올랐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종목이 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주성, PSK, 뭐 테스, 원익,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내에서 투탑과 소부장의 그 쏠림도 있지만 소부장 내에서 쏠림이 더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소부장에서 거의 안 오른 애들도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네네. 아까 같이 엄청 오른 애들도 있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160개 중에서 200% 이상 오른 게 3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100% 이상 오른 거는 한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소외돼 있거나 뭐 낙수효과 기대라기보다는 지금 결국은 반도체와 소부장이 지금 같은 사이클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오. 다만 이 차이가 나고 쏠림 현상은 소부장 내에서 있는 것 같다. 그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이클이 끝날 때 같이 끝나더라. 소부장. 네, 같이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낙수 효과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전의 패턴을 보면 결국 끝날 때 같이 끝나고, 뭐 이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3년도에 한미반도체처럼 어떤 그때 전자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HCL 못 하고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랑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때 한 23년도부터 한 10배가 났는데, 뭐 이런 식의 케이스가 아니면, 뭐 그냥 결국은 사이클이 종료될 때는 같이 종료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고르실 때 뭐 소부장과 대형주 사이에서 고민이 되시면 저는 그러니까 소부장에서 이런 한미 같은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각각 그 회사마다 개별 이슈가 따로 있고 왜 이게 가는지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더 맞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주도주를 떠나 보냈거든요. 이젠 난 그냥 안 볼래 생각하고 요즘에 앱에 아예 안 들어가요. 왜냐면 지수가 아무리 올라도 거짓말처럼 파란불이 항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더 불안하실 분들은 주도주를 쥐고 계신 분들이 이거 언제 팔아야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고 어떤 이제 지표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제가 세 가지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결국 실적, 뭐 실적 뭐 델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일단 시간은 아까 제가 2년을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매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한 11월, 12월쯤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보유하시지만 추가 신규 매수는 조금 뭐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1년이 뭐 1년 더 넘어가니까 또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해가 엄청나게 폭발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도엔 성장률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뭐 실적이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고 바로 꺾이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추세가 계속 된다면 그때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추세가 깨지는 게 결국 아까 제가 정배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4주, 13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경고는 이제 4주, 13주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될 때 그리고 이제 최종 종료 신호는 4주, 26주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상 종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이제 한국과 미국 주도주들이 이런 패턴을 결국은 겪었다. 4주, 13주는 추세 중간에 데드 크로스는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다시 또 회복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다만 4주 26의 데드 크로스는 거의 종료일 때가 많았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계 쪽으로 가니까 좀 어렵네요. 근데 데드크로스 이거 이름이 어마무시한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뭐 평균선이 가벼운 거, 긴 거 이렇게다가 쫙 하면서 이게 갔다가 어느 지점부터 이게 먼저 가는 게 꺾이고 뒤가 오는 게 데드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게 한마디 이쯤 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데드가 발생하려면 그렇죠. 이미 좀 빠진 이미 상태인 고점 거고. 이후가 될 수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정점에 딱 파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미련 갖고 아니야 기다리면 그래도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미련 갖지 말라라는 어떻게 시그널을 이제는 그래도 좀 털고 나오셔야 돼요. 이거잖아요. 고점에 파는 거는 아무나 불가능해요. 네, 정말 맞아요. 불가능하고요. 보통 이 주식을 막 차트를 뭐 아니면 말씀하는 게 이제 어깨에서 머리 갔다가 그 다음 어깨에서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거를 저는 이제 어떤 게 차트를,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맞아요. 차트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어떤 이제 공통 패턴이 이거여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거 들으면 너무 이제 이해가 가는 게 그러니까 실적 델타라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뭐냐 가속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바바바바바 올라가다 어느 스타부터는 성장 속도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이때쯤부터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나는 부흥운동이라 역사처럼 백제 부흥운동처럼 그러니까 한 번 꺾이고 났다가 다시 부흥운동 일어나듯이 다시 이제 한 번 더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지만 이제 보통 요러고 이제 끝나면서 주도 사이클 끝나는 케이스가 네네네. 되게 여러 사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부흥운동 이후에 이제 끝나는 거죠. 보통 부흥운동 한번 실패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잔잔바리니까 의미가 없었던지 않았나. 책에는 그래서 대표 한 8개 정도, 9개 정도 차트, 그러니까 국내, 미국 다 네. 그런 공통된 패턴을 보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분석할 때는 200개를 다 했죠. 근데 이제 저 책에는 한 8, 9개 정도의 패턴을 넣어놓은 거고 네. 이거는 뭐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실적 델타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이 1년 차에 170% 올랐다가 성장했다가 2년 차에 40%로 네.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제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300억을 벌면 첫 해 성장률은 100%잖아요. 100억에서 그렇죠. 200억 벌었으니까. 근데 두 번째 해는 이제 200억, 300억을 버니까 이제 5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되고 있고 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성장률의 변화량을 델타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냥 산수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미분 개념이긴 한데 네. 그냥 산수를 계산하면 두 번째 해에 50% 빼기 전년에 100%면 마이너스 50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델타가 음전환됐다. 바로 이제 2년 안에 끝나는 이유가 이 델타가 음전환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원인을 그러니까 정답을 저는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쯤이면 진짜 이제 주도 사이클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공식 예, 종료 예, 이렇게 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2년이 지나서도 반도체가 계속 영업을 너무 잘 내요. 만약에 델타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델타가 음전환이 될 가능성이 네. 높냐라면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삼성전자 올해 그 뭐 300조로 버는데 네. 내년에 이걸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올해 한 700%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년 그렇죠. 700%를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대장주였던 그 23년도가 네. 영업이익 성장률이 23년도가 750%가 됐고요. 네. 뭐 그 다음 해가 150%가 돼서 사실은 엄청 성장을 한 거예요. 한 40억 불 하던 회사가 300억 불, 700억 불 이렇게 번 거거든요. 그랬는데 델타를 계산해 보면 첫 해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전환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도 24년 말에 거기서 정점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크게 그 이상을 뭐 물론 넘긴 했는데 네. 뭐 그냥 소폭 상승한 정도, 뭐 전고점을 지나갔다,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럼 고점은 이미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사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은 하지만 옛날처럼 미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네. 안 나오죠. 아. 테슬라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테슬라 한창 테슬라. 요가 네, 그때 그렇죠. 사람 네. 미쳐 있었다가 그쵸. 네. 그 테슬라 바가 엔비디아 바 되고 네. 엔비디아 바가 되고 삼성 하이닉스 바 되고 계속 이제 아이돌 넘어가듯이.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사이클을 겪어서 오. 종료가 됐고, 근데 이제 이런 M7 기업들은 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은 다시 또 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지금은 돈을 못 버니까 지금 투자만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주가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뭐 한 2, 3년 뒤, 뭐 3, 4년 뒤에 그 지금 투자했던 그 캐펙스가 그게 이제 영업이익으로 돌아오면 다시 한 번 더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하겠네요. 막 주도주 모르고 나는 그냥 매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살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목을 말씀하신 건가요? 지수라고 지수. 볼 때. 근데 평균적으로 나스닥 연평균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오, 괜찮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괜찮으시면 사실은 뭐 지수 ETF를 네네네. 하시고 들고 가셔도 네. 괜찮을 텐데 사실 지수 많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그 최근에부터 미국장 23년 보신 분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아서 네. 막 30, 40%씩 올라가고 연간 그 지수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한데 사실 좀 장기 시계열을 보면 한 15% 정도 된다. 네. 아, 뭔가 반도체주가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또 이런 꺾이는 지점이 온다니까 좀 슬픈 것 저는 같기도 그래서 하고. 이 책이 너무 좋은 네. 게 주도주 사이클이었었잖아요. 그럼 주도주에 올라타는 날은 아니고 그쵸. 주도주도 라이프 맞아요, 사이클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성적으로 잘 계산해서 그 자산을 잘 맞춰서 해라 이런 네. 얘기니까 어. 영원한 거 없다가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요. 메시지잖아요. 뭐 지금 네.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방식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반도체는 PBR로 보는 게 항상 그거였는데 이제 이익이 너무 좋다 보니까 PER로 얘기하다가 이제는 구조적 성장이다. 네. 그러니까 멀티플 자체를 올리는 거죠. 어.
뭐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붙다 보니까 뭐 그냥 그 멀티플에서 네. 지금 TP를 내다가 음. 이제는 멀티플 자체를 올려서 30년 뭐 때까지 계속 갈 거다. 물론 이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통계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 이제 대세 상승하는 사이클 면에서는 결국은 내년 어느 시점에는 종료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 한 11월, 12월 지나고서는 신규 매입은 안 하고 그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생존율이 뭐 한 30%로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는 조금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거 그렇고 그 일반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다만 그냥 뭐 개인적인 기대감도 아까 말씀드린 16년도에도 한 1년 반은 갔는데 지금 사실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올해가 제가 봤을 때 주식시장이 두고두고 회자가 될 해일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 정도 그 이상 가야 되지 않나.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냥 내심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투자하신 건 몇 년도랑 지금 느낌 제일 비슷하세요? 투자 분위기나 어떤 옛날 사이클이나 이건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 네. 어쩐 주도주들이 막 날아간 거는 몇 배나 있었는데 이게 이 시장 전체를 견인해서 가는 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 보는 거고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들어올린 거는 거의 없죠. 저는 근무할 때 저는 항상 박스피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중소형주 탐방 많이 다니고 했던 게 그때도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잘 됐고 화장품, 뭐 바이오, 게임, 뭐 그래서 엄청나게 탐방을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체를 그냥 들어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미 이제 놓쳤다고 생각하고 포모만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좀 현실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포모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확률적으로 아직은 뭐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 이제 비유적 표현을 하면은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반도체는 아직도 시계는 오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브런치까지 왔다라고 하고 이제는 점심쯤 온 것 같다라고 이제 왜냐면 이제 거의 그 50% 확률에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여력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막 이제 크게 온다면 그때가 좀 매수 기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못 먹으면 나는 이거 평생에 다시 안 올 기회다. 전혀 그렇지 않다. 주도주는 항상 바뀌면서 계속 다시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회는 충분히 있다. 너무 이제 그렇게 급하게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번에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얘기돼 있고 그냥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저기 시장 분석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도주 접근을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주도 섹터의 수익률들을 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뭐 한국과 미국에 해보니까 25년간 주도 섹터가 그러니까 두 가지 결론이 났는데 첫 번째는 거의 매년 다 바뀌더라. 네, 제가 차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거의 매년 바뀌고 그리고 시장과 무관하게 수익이 나더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만약에 1위 업종 수익, 그러니까 그 업종의 경우에 연평균 수익률 100% 이상 매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발생이 되고요. 탑5에 있는 그 업종 수익률의 평균을 해도 70%가 넘습니다. 이거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이 주도주는 시장과 무관하게 매년 수익이 난다. 그리고 거의 매년 바뀐다. 계속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발생이 된다. 이제 저는 여기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체감적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제 주도 업종 주 섹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많게는 뭐 몇백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적게는 뭐 한 10개 내에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중에서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종목이 그 전체 수익률을 견인하더라. 그 종목들이 바로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개 정도를 한 이유가 이렇게 뽑아낸 종목이 그 정도가 나와서 너무 이제 이상한 종목들은 좀 이제 걸러내고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매년 계속 바뀌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딱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그러면 사이클을 보니까 일단 섹터의 그 변화도 봤는데 여기 한 2년 정도 나타났고 그리고 개별 종목을 들어갔어도 그게 2년 정도 나타나서 그럼 왜 2년인가라고 이제 2년에 대한 통계 분석만 한데 1년이 걸리긴 했는데 하여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생존 확률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고 그럼 왜 2년인가
변화를 봤을 때 그때 이제 실적 분석을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1년차에 실적이 폭발하고 2년차에 이제 이게 그 성장률이 둔화가 돼서 이제 그게 원인이더라.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차례대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연구 순서대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다들 그냥 오래된 그 감각적으로 그쵸, 그냥 감으로,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아니, 기간은 몰라. 서로 그냥 다들 그쵸, 2, 3년은 네, 가지 맞아. 뭐 이러면서 다 이제 그 추억 감각적으로 보정이 알고. 있잖아요. 예. 인기곡 연도 잘 못 맞추는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됐던 네. 것들인데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네. 만들어주셔서 아마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아 맞다 그러니까 내 기억을 좀 다 좀 정리해줄 수 있는 책이라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는 영원히 간다라 생각하는 초보자가 너무 많은데 네, 그런 네. 건 없다. 그래서 투자자는 주도주 사이클을 맞춰서 계속 찾아내고 사고 팔고를 잘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